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요? 저는 원래는 국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어떤 경험을 겪은 뒤로는 국수를 쳐다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저처럼 좋아하던 음식을 싫어하게 된 경우가 있으세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에 제가 국수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오늘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6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엄마와 언니와 셋이 살았어요. 엄마는 언니와 저를 키워야 해서 항상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우리는 겨울이 너무 싫었어요. 겨울이 되면 추운데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물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벌벌 떨며 씻어야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냉장고 같은 단칸방에서 겨울을 지내느라 감기에 걸리지 않던 애가 아예 없었어요. 늘 겨울이 다가오면 콧물과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없는 형편의 우리 자매를 키우며 꼭 부자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했어요. 엄마의 소원은 그거 하나라고 했었죠. 다행히 우리 언니는 부자 형부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동네에서 예쁘기로 유명했는데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 우리 언니를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언니의 시댁은 가진 게 많아 여유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서 혹시라도 언니가 기가 죽을까 걱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언니의 시부모님은 우리 언니가 힘들고 가난하게 자랐어도 올바르고 착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언니의 결혼 생활을 보며 안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어요. 언니처럼 저도 부자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부자 남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칼국수 가게를 하는 시부모님의 장남이었습니다. 식당이 아주 유명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라 시댁은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부자 남자를 만나라고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처럼 부자 남자도 좋지만 사람의 성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너무 착해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면 가서 밀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를 못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신은 날개 없는 천사라고 말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사람과 살면 제 인생도 편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부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집처럼 가난해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집은 아니라서 저는 이걸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저는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지독한 효자에다가 가족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돈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하는 시부모님과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 그리고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과 아가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방이 부족해서 시할머니는 거실에서 생활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 기분은 없었는데 결혼하자 슬슬 저를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이따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줘라. 그 전에 오늘 어머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갔다 와. 아, 그리고 또 가게에 오기 전에 우리 둘째 아들 먹을 도시락도 준비해줘. 알겠지? 시어머니는 새댁인 제게 온갖 집안 대소사를 다 맡기셨어요. 원래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를 시어머니가 돌봤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제가 들어오니 제가 돌보길 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시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제 담당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치매 환자를 돌봤던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때까지 치매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힘이 어마어마한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정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면 그 손을 물거나 꼬집었습니다. 시할머니에게 머리채도 많이 뜯기고 발로 차이는 것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시할머니의 병간호는 하기 싫었지만 세대기고 시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저는 꾹 참았어요. 시할머니의 간호도 그랬지만 저는 시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둘째 도련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가 도시락을 먹는 학교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당신께서 도시락을 챙기는 것은 벅차서 힘들다고 제게 직접 도시락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둘째 도련님의 도시락도 싸고 식구들의 아침 식사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중학생인 아가씨의 학부모 상담까지 제가 다녔습니다. 이렇게 온갖 집안 대소사를 다 하나하나 제가 신경 써야 해서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진짜 얼마든지 괜찮았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어하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 일을 돕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가게에 출근하면 저는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해야 했어요. 아무리 일해도 제 손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일 힘든 설거지와 청소를 주로 시키셨는데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수고했다고 옆에서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주지 않았다면 진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아픈 곳이 많았어요. 언니보다 허약한 체질이었던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지치고는 했습니다. 타고난 체력이 약한 편인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 저도 모르게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나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쓰러진 제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얘 일어나. 지금 손님들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힘들어할 거면 저기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힘들어해. 너 지금 일 시키지 말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애가 왜 이래? 아 매출 떨어진다. 일어나. 아침부터 먹지도 못하고 가게에 오자마자 걸레질하며 설거지도 하고 재료까지 다듬느라 기운이 빠진 제가 쓰러지자 시어머니는 당장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저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간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 언니는 부자 형부를 만나서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2달 정도 되었을 때였거든요. 시어머니께 머리가 아파 오늘은 쉬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제게 온 남편은 제가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해하는 제게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 걱정 때문에 오늘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식당에서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정신없던 제가 듣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걱정하는 말이나 병원에 가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남편은 끝까지 제가 오해한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제가 오해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아침에 도련님 도시락을 싸는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예, 너는 우리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니? 안 그래도 일하느라 정신없는 애한테 도대체 왜 그래? 조용히 내조할 생각은 없고 시어머니가 이랬다고 이르기나 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니? 남편한테 시어머니 욕을 하는 게 말이 돼? 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욕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남편에게 혼자 투정을 부린 건데.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시끄러워. 아주 그냥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 너 오늘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게 오지 마.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속으로 가게에 안 가도 되니까 좋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며칠이 지나자 제게 그래도 아랫사람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니까 먼저 다가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 사건 이후로 저를 아예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자 밥그릇을 치우기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남편이 출근하면 나머지 식구들이 다 같이 아침을 먹는데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다른 식구들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뭐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걸 도련님이 우리 남편에게 말한 건지 남편은 진지하게 제게 먼저 다가가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과 따로 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살고 있으니 저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계속 저를 안 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게에 나가도 제가 부엌에 들어가자 뒤로 저를 밀쳤습니다. 계속되는 무시에 저도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친정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도 속상할까봐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준다고 본인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게에 와서 매출을 올려줬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오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기분이 풀어졌습니다. 이때 우리 언니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다정한 언니의 시부모님을 보고 부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언니는 누가 봐도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거든요. 언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무시해서 벗어난 제게 시어머니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가 마치 겨울이었는데 칼국수 집은 김장이 생명인 거 아시죠? 시어머니는 김장 날짜를 정했다고 제게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에 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가게에 갔는데 얼마나 본격적으로 김장을 할 건지 시어머니는 그날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의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고 한쪽이 죄다 배추였어요. 너무 포기가 많아 제대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많아서 마치 산처럼 느껴지는 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을 만드는 것까지 다 시켰습니다. 본인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면서 저를 시키기만 했어요. 물론 돕기는 했는데 진짜 사소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종일 가게에서 산더미 같은 배추를 절이고 혼자 속을 채우느라 골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제가 머리를 잡자 시어머니는 또 쓰러질 거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한 오기가 생겨 일부러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면 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까봐 혼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새벽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몸도 너무 아프고 시어머니가 저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착한 남편은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러더니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분가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것이 싫었던 저는 그 말을 믿고 꾹 버텼습니다. 한편 우리 부부는 아이를 최소 2은 낳고 싶었어요. 둘 다 외동이 아니라 2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가지긴 했는데 초기에 그만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의 충격 때문에 다시 아이를 가질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게 임신이 의무는 아니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착한 남편을 보며 만약 자연 임신이 힘들다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술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의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남편과 진지하게 산부인과도 다니면서 아이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결국 시험관 아이를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우리 부부의 마음은 모르고 시어머니는 왜 아이 소식이 없냐고 제게 볼 때마다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리 손주를 보고 싶어도 같이 사는 며느리에게 아이 소식을 묻다니 너무 민망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유산 경험이 있어서 두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이때 시어머니에게 너무 속상해서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 저를 시어머니가 자꾸 자극하더라고요. 왜 아이 소식이 이렇게 없니? 옆집 성훈의 며느리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 낳았더라. 너희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소식은 더 빨라. 내가 성우 엄마 자랑을 듣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니? 요즘 가게에 오는 아기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어머니, 제가 일부러 임신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보다 임신을 원하는 것은 바로 저예요. 그런데 자꾸 제게 임신 소식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종일 가게에서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진짜 가면 어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얼마나 근본 없는 집안이면 시댁 어른한테 이렇게 말해, 어? 이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의 말에 대꾸하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도 속상한데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버릇이 없다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아기로 뭐라 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아들을 망쳤다고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이날 이후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먼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도발해서 대응한 거니까요. 남편이 이때 중간에서 고생하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래도 분위기를 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드디어 시험관에 성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가질 수 있어 행복했어요. 남편도 제가 임신하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한 제가 여전히 가게에 나와 일을 돕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진 분들은 아실 텐데 자연 임신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가게에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같은 집에 사느라 불만인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것은 여전히 곤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차라리 눈칫밥을 먹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가게에 나가서 일하다가 우리 아이를 또 하늘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성별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출산하자 시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딱히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워낙 예뻐하니까 괜히 일부러 예뻐하지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제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이를 낳자 분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가면 가게랑 집안일을 어떡하냐고 들어누웠습니다. 대놓고 제게 착한 본인의 아들이 꾀에 넘어갔다고 한탄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반대하자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치매인 시할머니를 우리가 모시고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치매 환자랑 신생아를 같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분가를 결정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랑 남편이 반대하자 시어머니는 분가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제게 무척 잘해주셨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가 제게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결국 분가는 없던 일로 하게 되었어요. 진짜 속상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분가는 못하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그냥 집안일하고 가게를 도울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아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에서 시할머니를 병간호하며 동시에 아들을 육아했어요. 아들은 저처럼 몸이 조금 약한 편이었습니다. 병원에도 자주 갔고 심하면 입원도 하는 상태였어요. 몸이 약한 아들을 돌보느라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자주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나 봐요. 본인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으로 병원비에 다 쓴다고 싫어하셨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일부러 아들이 심각하게 아픈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 잘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우리 친언니가 본인이 대신 병원비를 내주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꿋꿋하게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어느덧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간 도련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겠다고 동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소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도련님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동서가 연상이었는데 친정이 아주 부자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부자라는 말에 입이 귀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동서가 올 때마다 선물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동서 칭찬을 잔뜩 하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반해서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이해는 해. 사돈도 인상도 좋고 가진 게 많아서 여유롭더라. 역시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해. 내가 시어머니라고 벌써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준 거 있지? 아휴, 너무 고마워서 말도 안 나와. 시어머니는 궁금하지도 않은 동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도 말해서 이제는 동서의 정보를 안 보고도 줄줄 외울 지경이었어요. 동서는 집이 부자라서 결혼할 때 본인이 집을 해왔습니다. 서방님은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라서 돈이 없었거든요. 원래도 시댁에서 지원해줄 형편은 아니었는데 본인의 아들이 결혼을 잘한 게 시어머니는 그렇게나 기뻤나 봐요.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에게도 얼마나 자랑하던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동서는 부자였는데 제게도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여자였어요. 다만 아무래도 서방님과 동서는 서울에 살아서 시댁과 멀리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는 도리가 중요하다고 아파도 명절이나 제사에 무조건 참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만약 무리해서 쓰러져도 대놓고 뭐라 했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대전까지 멀어서 제사는 아예 못 온다고 해도 아무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서는 명절에도 서방님과 둘이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시댁에 오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친정에 꼭 가야 하냐고 명절에 음식하고 뒷정리하는 것을 그렇게 강요했으면서요. 어떤 추석에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유난히 현기증이 심했던 날이에요. 며칠 전부터 혼자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명절에 고생하는 게 많아서 명절이 다가오면 머리가 자주 아프곤 했어요. 나중에는 명절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싫을 지경이었죠. 우리 시어머니는 송편을 직접 만들라고 꼭 시켰거든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추석이 다가오면 송편 하나씩 드리는 게 가게 전통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추석이 다가오면 항상 송편을 몇백 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손가락에 감각도 없고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그날도 송편을 하도 만들어서 온몸이 쑤시고 현기증이 심해서 잠깐 방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잠을 많이 잤더라고요. 원래는 10분 정도만 자려고 했는데 눈을 뜨니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제게 전을 붙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거세게 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딱 봐도 피곤해서 자는 저를 세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어찌나 세게 흔들던지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제게 뭐라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강하게 뭐라 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 왜 자고 있어? 내가 전을 부치라고 했잖아. 당장 내일 가게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줄 송편하고 전이 필요한데 어떡할 거야? 너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전 부쳐. 알겠어? 이거 다 못하면 친정에 가지 마. 네? 어머니, 잠시만요. 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울려요. 제가 일부러 잔 것도 아니고 며칠 전부터 송편을 만드느라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 아픈 사람한테 진짜 너무하세요. 아, 시끄러워. 너 전 다 부칠 때까지 잠도 자지 마. 만약 다 안 만들면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갈 줄 알아? 알겠어?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아유, 속 터져. 시어머니는 제가 전을 다 부치지 않았다고 화를 아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럽고 속상했어요. 편두통 약을 꺼내 먹고 전을 부치려고 부엌에 갔는데 순간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을 부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구박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혼자 부엌에서 생각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전을 부치라고 제 몸을 미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서 할 건데 왜 저렇게 감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는 똑같은 며느리인데 동서와 다른 취급을 받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집에 오면 집안일을 아예 시키지 않았어요. 동서는 시댁에 오면 항상 저랑 시어머니 선물을 사왔는데 심지어 제 선물까지 본인이 탐을 내고는 했답니다.
저렇게 욕심이 많은 모습을 보면 참 한숨이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아픈 머리를 붙잡고 전을 붙이려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옆에서 훈수를 두더라고요. 전이 탔다, 모양이 안 예쁘다 등 뭐라 하길래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친정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친정에 간 저는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어요. 엉엉 울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친정 엄마가 속상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으로 가니까 당연히 전화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난 상태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퇴근한 남편이 집에 온 건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놓고 엄마와 아들과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인데 시어머니는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우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제게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항상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이렇게 시아버지가 제 기분을 풀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때도 시아버지는 속상한 저를 본인이 나서서 달래주셨어요. 친정엄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찾아온 것을 보더니 그래도 마음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가니까 역시 시어머니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시어머니와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잠깐 친언니를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병원에 달려갔는데 시아버지는 큰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달래느라 고생했어요. 시아버지는 큰 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나서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제가 칼국수 가게를 시어머니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집안일도 하고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를 돌보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워낙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니까 영업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친절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 대신 제가 가게에 있으니 손님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하니까 식당에 오고 싶어요. 사장님은 너무 불친절해서 오기가 싫거든. 앞으로도 며느리가 대신 그냥 가게 주인을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다음에는 회사 직원들 다 데리고 올게요. 매출이 느니까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아버지는 그 이후에 큰 수술을 하다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애초에 병원에 실려올 때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상한 결과였긴 했습니다. 저는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슬픔에 빠졌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 가족의 암흑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사는 아들인 우리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시장도 잘 다니고 은행도 갔는데 이제는 매번 갈 때마다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슬프니까 이해했는데 어째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엄마의 생일이라 남편과 같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려봤더니 시어머니였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돌려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언니와 친정엄마에게 연락해서 갈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남편과 응급실에 도착한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딱히 심각하게 아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주사를 맞을 상황도 아니고 맥박이나 심장 소리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남편을 데리고 친정 엄마에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예 남편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악을 쓰면서 본인을 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의사가 제게 와서 의학적으로 아픈 곳은 없다고 한 번 더 말하고 갔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의 꾀병이 더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우리 친정엄마의 생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엄마의 생일이라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러는 것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아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자꾸 죽은 네 아빠가 보여. 엄마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를 살려줘. 이러다 나까지 너희 아빠 곁으로 갈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많이 아파요? 어떡하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당신만 장모님께 가면 안 될까? 나는 우리 엄마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결국 저는 전날 아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자주 혼자 응급실에 가고는 했어요. 갈 때마다 의사는 증상이 없어서 치료할 것이 전혀 없다고 했죠.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쌓이자 저는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심지어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불렀어요. 저랑 같이 방에 있으면 자꾸 죽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반복되자 남편도 슬슬 지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꾀병으로 하도 아프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인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제게 불만을 표현했어요. 아프다고 가게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대로 식당을 운영하던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얼떨결에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힘들었는데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본인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만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걱정하는 말도 하고 약도 사드렸어요. 제 이런 모습을 우리 친언니가 보더니 웃으며 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제게 노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제게 김장해라, 반찬 만들어라, 집안일 해라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구박을 얼마나 하던지 인내심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동서와 서방님의 아들이 시댁에서 잠시 지내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서방님이 해외로 2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회사가 워낙 바빠 혼자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도 사업하느라 바빠서 결국 시어머니가 본인이 나서서 시조카를 시댁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때 실질적으로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제게 이런 방구도 없이 무작정 데리고 온 시어머니에게 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고 동서도 전화로 제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해서 불만을 굳이 표현하진 않았어요. 동서가 제게 나중에 크게 보답하겠다고 해서 풀린 것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조카를 아주 예뻐했어요. 우리 아들은 찬밥 취급을 하더니 시조카는 예뻐서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동서의 아들이니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실제로 동서가 아이를 맡기면서 시어머니와 제게 백화점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거든요. 선물이라면 좋아 죽는 시어머니라서 시조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나이는 8살이었고 시조카의 나이는 4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우리 아들과 시조카를 차별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시조카가 우리 아들을 때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시조카를 놀아주지 않으면 왜 동생을 안 놀아주냐고 혼내더라고요. 어린 시조카에게는 당연히 불만이 없는데 너무 차별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슬슬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주말에 시조카만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서 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우리 아들도 챙겨달라고 대놓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도 또 시조카만 데리고 가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시조카는 그래도 2달이면 집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저래도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제 사연의 핵심이에요. 아직도 이날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은 친정엄마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언니와 저를 친정으로 부른 날이었어요. 보통 저는 친정에 갈 때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날은 꼭 저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말한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어차피 일하러 회사에 가니까 아들을 시댁에 두고 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잠깐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착한 아들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아들에게 할머니 말을 잘 듣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저랑 언니에게 너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우리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아들은 내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격상 절대 징징대는 아이가 아닌데 저를 보자 울음을 크게 터뜨렸어요. 급하게 제가 입은 외투를 아들에게 입혔는데 이미 온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동상이라도 걸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들에게 저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내가 사촌 동생 과자 먹었다고 내쫓았어. 배가 고파서 먹은 건데 나한테 이놈이 지 엄마 닮아서 싸가지가 없대. 엄마, 나 너무 추워. 엄마 왜 이제 왔어? 뭐라고? 과자를 먹었다고 이렇게 내복만 입혀서 밖으로 내보냈어? 이게 진짜 무슨 말이야? 아니, 일단 아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늦게 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다음부터는 무조건 데리고 다닐게.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작 과자가 뭐라고 우리 아들을 내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이라 외투를 입어도 추운 날씨였거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조카는 따뜻한 수제비를 끓여서 먹고 있더라고요. 호호 불어서 시조카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부자 동서의 아들이라 귀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먹을 과자를 우리 아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들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왜 들어왔냐고 구박하길래 순간 열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따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태연하게 자기 엄마처럼 분리하면 쓰러진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순간 아연실색이 된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아들을 깨우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급기야 입에 거품까지 물고 발작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을 떨면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잡아도 자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들이 바로 앞에서 발작하는데 어떤 엄마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제가 엉엉 울면서 아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여전히 시조카에게 수제비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쓰러진 거 안 보이세요?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요? 이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지. 이 악마야.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악마? 내가 악마면 너는 뭔데? 부자로 태어나서 고생하게 사는 너희 동서 보면 몰라?
돈이 최고야. 그리고 너희 아들은 몸이 원래 약하잖아. 발작도 처음도 아니면서 왜 이리 호들갑이야?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몸이 원래 약해서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으니까 별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가는 도중 저는 분노가 차올라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고 저는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아들은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밖에서 있어서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가 왜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같이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 아들이 폐렴에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때는 남편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도 않고 심지어 제게 연락도 없었어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우리 아들을 건드는 것은 도저히 계속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입원하고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퇴원해서 시댁으로 간다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며칠 동안 생각하던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시댁에서 나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만행을 견디고 참고 있었고 그걸 더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남편하고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저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이어가면 제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랑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구는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아 보였어요. 본인의 엄마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가더니 우리 아들과 제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부동산에 가서 집도 알아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입원했을 때는 연락도 안 오다가 남편이 작정하고 저렇게 행동하니 제게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네가 기어코 우리 아들을 나한테 떼어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이렇게 너 때문에 끊는 것이 말이 되냐고. 우리 아들이 이제 나랑 평생 안 본다고 하잖아. 역시 너는 거지라서 없이 자라서 이러는 거야. 너희 부자 동서를 봐라.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저기요, 할머니. 저는 당신 얼굴을 살면서 더 볼 생각이 없어요. 제게 더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꾸 거지라고 하던데 저 이제 거지 아닙니다. 유산 받은 게 많아서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동서만큼 부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장난치지 말고 당장 집으로 와.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면 어떡하니? 당장 가기는 어떡하라고? 집에 와서 내일 가게 영업할 준비를 해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게를 영업하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칼국수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는 일원도 받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한 소식은 사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밖에서 벌벌 떨던 날 제가 친정에 혼자 갔다고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왕래가 별로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면서 땅까지 다 물려받게 되었던 거예요. 엄마는 이걸 우리 자매에게 불러 진지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친언니가 본인은 시댁이 잘 살고 또 이미 여유롭게 살고 있으니 친정 엄마와 제가 나누어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워낙 시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언니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게 그 돈으로 집을 구해서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배려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받은 유산으로 집을 구해서 우리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 예정이었어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을 보고 정신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친정엄마에게 들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부동산을 다니면서 고생하다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아예 인연을 끊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뭐가 제일 큰 복수일까 생각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본인의 아들인 제 남편을 제가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아들과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래도 당신의 엄마니까 보고 싶으면 찾아가라고 했는데 남편도 우리 아들이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진짜로 좋은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 간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이 있으면 달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고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다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결국 칼국수 집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업하다 시어머니가 다시 영업하니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다고 해요. 정말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서에게 연락하며 지내나 싶었는데 의외의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제게 먼저 연락하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형님,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대신 죄송하고 민망해요.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 나가고 저한테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서울로 오겠다는 말에 제가 싫다고 했어요. 진짜 그 염치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네. 동서, 절대 받아주지 마. 잘해주면 고마운 줄을 모르고 끝도 없이 요구할 사람이야. 그냥 이번 기회에 동서도 시어머니랑 인연 끊어. 알겠지?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잘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무슨 아들이 보고 싶다고 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나중에 시어머니 빼고 부부끼리 만나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내쫓았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동서는 이제껏 있었던 내용이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우리가 나가자 동서에게 빌붙으려고 했었대요. 하지만 동서는 강하게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결혼한 아가씨가 챙길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딸이라는 이유로 항상 홀대했어요. 아가씨는 결혼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서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자식들에게도 저렇게 외면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친정엄마를 모시고 남편하고 즐겁게 사는 중이에요. 우리 아들도 친할머니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들어선 자녀 2명을 둔 주부입니다. 유튜브 사연 재미있게 듣다가 저도 저희 집안 이야기 한번 써볼까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시점부터입니다. 혹시나 싶어 고향 지역을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광역시에 살고 있었고 제 남편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소도시에 살았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원래 자기 친구와 합심해서 차린 것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운영이 만만치 않은 것에 친구는 손을 떼버렸고 남편 혼자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미리 밝히자면 제 남편이란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원래 어마어마한 짠돌이었어요. 뭐랄까, 철두철미한 기질이 강했어요. 본가에 들어가는 돈을 정리해서 그걸 가계부까지 쓰고 있었네요. 저희 친정부모님, 바로 남편의 이런 점을 보고 아주 믿음직스럽다며 저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선을 봐서 이뤄진 사이였죠. 특출날 것 없던 저는 평범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월급 130만 원 받고 일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 집이 원체 부유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고깃집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저희 땅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중소도시 시내의 한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 그러면서 그쪽 지역 소식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다가 남편의 존재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었죠. 저는 소위 부잣집 딸이었지만 타고났기를 소박한 스타일이었어요.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성격이었고 그래야 성미에 맞았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엄청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최고로 좋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순하고 어리버리한 저에게는 강단 있고 절제할 줄 아는 남자가 딱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잘 어울린다고 해줬고 저도 듣다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흐지부지한 연애 경험이 2번이 다였기 때문에 밥이 찬지 더운지 가릴 줄 몰랐어요. 결혼 진행 도중에 듣게 된 것인데 남편에게 남동생만 있는 줄 알았건만 원래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네요.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은 그때 일 기억도 잘 못하지만 난 또렷하게 다 기억나. 형이 사고 났던 것이랑 밤새 아파있던 것도. 남편이 7살 때였는데 국민학교 다니고 있던 형이 학교 후에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개울에 굴러떨어졌대요. 병원에 갈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께서는 집에서 아프다는 곳들 찜질해주고 정성껏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잘못되었던 것이에요. 이튿날 형의 얼굴이 창백하고 마치 시체처럼 변한 것을 본 남편이 놀라서 시부모님을 찾았고 그제야 형을 들쳐업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며칠 후 형은 사망했대요. 남편은 그게 다 돈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었다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휴, 그래도 아들만 셋인 집이었으니 이제 둘 남아서 다행이다, 그죠?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또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사건이 영향이 컸는지 아닌진 모르겠으나 남편은 자라면서 점차 구두쇠 기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판단하기로는 그게 살면서 도움이 됐지 해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남편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며 광역시에 위치한 신혼집은 또 부득불 남편이 마련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죠. 진짜 사내대장부답다면서요. 과찬이시라며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도 그렇고 저만 그 사이에서 이방인 마냥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혼수는 저희 집 쪽에서 다 장만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살림 미천으로 쓰라며 현금 1억을 주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지만 아빠는 꼭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 앞길 평탄하도록 빌어주는 돈이니까 받아서 잘 써. 감사합니다. 이 사람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얼타는 사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 돈을 받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저도 얼굴 한번 본 적 있었던 수더분한 생김새의 도련님 여자친구가 제 동서로 들어오게 되었죠. 남편하고 도련님은 별로 안 가까웠습니다.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안 친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결혼하기 전부터 바로 알 수 있었죠. 성향이 완전 달랐어요. 미래를 설계하고 무조건 아끼면서 누구에게나 계산적으로 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남편. 반대로 도련님은 딱 봐도 칠렐레 팔렐레 하는 상이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나 한 집에서 자란 형제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내일은 알아서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사는 도련님. 그런 사람이 영업직을 하고 있으니 성과가 별로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안 하고 속으로만요. 생활력도 별 볼 일 없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가 시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도련님이었는데 사람은 되게 좋은 유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항상 잘 웃었고요. 사근거리면서 부침성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였으니 어떤 성격이었겠어요. 수더분하고 표정이 밝은데 말수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은 아가씨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키가 살짝 줄었는데 결혼했을 때 165cm 가까이 됐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작게 물어보니까 키가 155cm라고 했어요. 저보다 10cm나 작았던 것이었죠. 키만큼이나 성격도 아기자기한 것 같았습니다. 잘 웃었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저보다 출산이 더 빨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 당시 이미 임신 초기였었나 보더라고요. 민망하게도 저희 남편이 자린고비여서 별로 큰 선물은 못 해줬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 경제권은 돈을 벌어오는 쪽인 남편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몇 달 안 되어 일을 그만뒀고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1억은 비상금으로 두자고 합의가 되었어요. 이유는 살다 보면 목돈 들어갈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급전이라도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대책이 있어야 했죠. 아니 그래도 친가족이고 자기가 형인데 이런 때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이니까 이 정도라도 해주는 거야.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 이 정도 베풀면서 사는 거라고. 모르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저는 암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게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서가 첫 아들 출산을 했는데 좀 더 팍팍 선물을 해줘도 쉽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따질 때마다 남편은 어림도 없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들, 돈으로 다 환산해봤고 그 액수를 이미 갚았다는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 외에도 그간의 노고라고 칠 수 있는 부분들도 돈으로 나름 쳐서 그것까지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에 베푸는 것은 순전히 집안의 일원으로서 온정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도리 챙긴답시고 한다는 것이었죠. 막 이렇게 자기 딴은 상당히 논리정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니까 제가 뭐라 받아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일이었으니까 남편의 의견을 앞세우는 게 맞다고도 생각했네요. 저도 굳이 가족 일을 신경 쓰자면 제 남동생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저에겐 저보다 3년 먼저 시집간 언니 외에 4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저희 부모님 속을 아프게 해드렸던 녀석인데 얼굴만 반질하니 예쁘고 고졸인데다 알바만 전전하는 여자애와 사귀는 바람에 저희 집이 또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저런 집안의 일들로 여튼 참 다사다난했네요. 저는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우리 첫째 딸 그리고 둘째 아들이요. 제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동서는 아이가 셋이었어요. 명절이며 시댁 가족 행사 때마다 만날 수 있었는데 저희 집 기준에서 보자면 없이 사는 것 같았지만 화목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단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이 드는지 동서가 예전보다 많이 피곤해 보였을 뿐이고 뛰어다니는 남자애들 살피느라 그리고 품 안에 아기 챙기느라 밥도 먹는 둥 맞는 둥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제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주 큰 비극이 도래했는데요. 저희 도련님이 한순간에 명을 달리하셨어요. 저는 소식이 느려서 몰랐는데 원래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기술 배우겠다고 현장을 다니셨대요. 어느 건물의 2층에서 떨어지셨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잘못 다치셨던 거죠. 뇌사 판정이 떨어졌고 그렇게 허망하게 실이 한 생명이 떠났습니다.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네요.
사실 결혼하신 분이었으니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 맞는 호칭이었는데 그렇게 하기 어색해서 일부러 거리를 뒀던 것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게 뭐라고 그땐 그랬는지 몰라요. 좀 더 좋은 형수가 되어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준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도련님 그렇게 비명행사하시고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거의 혼절하셨죠. 그 후로 말씀들을 잘 안 하시게 됐고요.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와 통화하다가 도련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통화하실 때 잘 못 들으시는데 도련님과 그날 통화하시면서도 잘 안 들리니까 자꾸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도련님도 더 크게 대답해 드리려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난간 설치가 안 된 곳에 잘못 기대셨던 거였죠. 삼형제 중 둘을 잃으신 것인데 그 속이 오죽하셨을까요? 시아버지께선 허리 디스크에 당뇨까지 있었는데 그 후로 더 안 좋아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말해 무엇하나요? 완전 생기를 잃으셨습니다. 충격이 몹시 크셨는지 약도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죠. 하나뿐인 남동생을 떠나보낸 남편도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 그렇게 되시고 나서 남편의 외투 안에 담뱃갑이 언제부턴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동서의 그 공허한 눈빛에 모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가만히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던 그 모습이 제 가슴 속에 쓰리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진작 수입이 끊겨있던 와중이었는데 가장이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동서가 쉴 수 없었겠죠. 바로 일을 나갈 것이라 했어요. 그럼 사무실 일을 다시 알아보는 거야? 네? 형님, 제가 무슨요. 그리고 애들도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동선의 애들이 그때 6살, 5살, 3살.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막막했어요. 저희 집에는 그때 아이들 용품으로 선물 들어온 게 많았는데 남편한테 새 것들은 동서 주고 싶은데 괜찮냐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동서한테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동서네 큰아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용품 싹 다 사주겠다고 말도 했고요. 그런 줄 알고 저도 그냥 지냈어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그 말처럼요. 어차피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따금씩 남편 공장에 가보느라 뒷바라지하면서 바빴습니다. 동서는 시댁 갈 때 막내만 데리고 시부모님 뵙고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봐도 도련님 생각이 나는지 시부모님이 그렇게 끌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는지. 하기야, 옛날부터 그랬어. 뭐든 척척 잘해내도 돈 갖다 주는 나보다 어리숙한 그 녀석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선 더 아끼셨지. 난 이해가 안 갔지만. 도련님 생각에 매일 가슴 아리하는 시부모님을 보며 남편은 혀를 내둘렀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참 냉정하다고 느껴졌었네요. 도련님 떠나시고 일주기에 동서랑 만났다가 이런저런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일을 전전했는데 이제는 김밥집에 정착한 지 3달이 넘었다고 했죠. 시내에 위치한 가게인데 나름 잘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시내에 있으면 내가 혹시 한번 들려볼 수도 있겠다. 시장통에 있어요. 주차하시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가게는 되게 소박해요, 형님. 아이들 옷을 신경 써서 입힌다고 입힌 듯 했는데 기운 자국이 보였고 양말 끝에도 꿰맨 흔적이 있었죠. 저는 이상하게 왜 그런 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동서가 일한다는 그 김밥집으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꼬마 김밥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서 파는 집이었어요. 가게 내부에 들어가서 먹는 자리가 있었고 더 안쪽에는 재료 준비하는 곳이랑 일하는 분들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동서에게 인사한 저는 그 안쪽에서 막내 아이를 봤어요. 전기 히터가 하나 놓여 있었고 어린 막내는 그 옆에서 엎드린 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아이 점퍼가 놓여 있는 걸 보고 그게 얇아 보여서 저게 따뜻하긴 하려나? 그런 생각이 스쳤었네요. 첫째와 둘째는 어린이집이 끝나면 알아서 집으로 가서 간식 먹고 논다고 했습니다. 둘이 연년생이라 다행이라고 서로 잘 챙긴다고 말하는 동서의 웃는 얼굴에서 고단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쪽은 저희 형님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사교성 좋은 동서가 저를 김밥집 사장님께 인사시켜 주었어요. 저는 꾸벅 인사드렸는데 그 사장님께서 곧 민망한 말씀을 하셨죠. 이야, 우리 형님 되시는 분께서는 부잣집 젊은 사모님 느낌으로 고우시네. 사장님께서 화통한 말투로 그러시는데 순간 저를 쓱 훑어보는 동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와 장갑, 가죽 부츠에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네들과 저의 차림새가 확 비교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낯뜨거워졌습니다. 동서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에게 시장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떡 한 팩 사가고 싶다고 어디 떡 잘하는 데 있냐고 하니까 냉큼 앞장을 서줬죠. 사장님, 여기 시루떡 좀 담아주세요. 오늘 제가 귀한 손님 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말랑한 쪽으로 잘 좀 골라주시면 더 좋고요. 아유, 우리 떡은 다 똑같이 맛있는데 뭘 고르고 자시고야. 얘따, 서비스나 받아가셔. 동서가 어느 떡집 앞에서 외치니까 떡집 사장님이 나와서는 시루떡 말고도 서비스로 꿀떡이랑 송편까지 담아주셨어요. 제가 놀라서 쳐다봤는데 동서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시장을 함께 한번 돌면서 느낀 건데 동서가 주변 상인분들과 잘 지내는 듯 싶었습니다. 어딜 가나 부침성 있게 인사를 했어요. 그건 분명 저에게는 없는 면모였죠. 동서,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초췌해 보여서 걱정이야. 아이, 형님, 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야말로 맛있는 것 좀 잘 챙겨 드세요. 제가 김밥 좀 싸드릴게요. 아, 애들 혹시 김밥 좋아해요? 참치나 치즈 맛으로 담을까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싱긋 웃으며 김밥을 맛별로 포장까지 해주었어요. 그 마음씨가 참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제 김밥 챙겨다가 가게에 손님이 와서 응대하자 그 틈에 막내에게 가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얼른 받아. 이걸로 깎아 사 먹어. 알았지? 형님. 왜 이러세요? 애한테 무슨 용돈을. 아이의 고사리 손에 3만 원 쥐어주다가 동서에게 발각됐는데 저는 아랑곳 않고 그 돈을 그대로 주었어요. 이 정도도 못해주냐면서요. 동서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저를 가게 밖 멀리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직접 동서가 일하는 곳을 보고 나니까 웃는 모습 저변에 깃든 고단함이 느껴졌어요. 어딘가 그늘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동서, 김밥 너무 맛있었어. 장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있잖아, 동서. 혹시 무슨 일 있어? 수심이 깊어 보여서 내가 좀 계속 신경이 쓰이네.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제 물음에 회피하던 동서가 결국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께서 지병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마음 같아선 친정엄마 사는 집에 가서 같이 지내고 싶어요. 여기보다 조금 촌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저는 애들 보면서 돈 벌기도 바쁘니까 다른 생각은 사치일 뿐이에요. 동서의 한숨 섞인 얘기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주시기 때문에 가사 일에 신경 안 쓴 지 꽤 되었고 애들 케어도 아주머니가 웬만큼 봐주셔서 수월했어요. 저의 이런 편함이 누군가에게는 꿈도 못 꿀 사치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동서처럼 그렇게 억척스레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아들 셋 키우면서 혼자 고군분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만 둘러싸여 살아왔고 저에게 경쟁이란 삶을 헤쳐나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라면서 언니 동생과 싸웠던 거 그게 다였죠. 둘째라서 겪는 서름이 제 인생의 유일한 시련이자 과제였습니다. 이런 저의 발자취와 비교해서 동서를 보자면 더욱 마음이 아팠죠. 며칠 뒤 일부러 그쪽 동네 사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다시 시장에 들렀어요. 동서 얼굴 보고 갈까 싶어서 김밥집 쪽으로 가봤는데 마침 가게 안에서 동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둘째 아이의 팔을 잡고 나온 채였어요. 엄마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 일하는 데야. 네가 그러니까 동생도 가만히 못 있잖아. 너 엄마 속을 왜 이렇게 썩여? 왜? 엄청 속상한 말투로 동서는 둘째 아이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아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뾰루퉁하게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타이밍에 온 것 같아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동서의 걷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접질리기라도 한 모양이었죠. 잔뜩 지쳐 보이는 얼굴의 동서에게 저는 차마 그 앞으로 가서 인사할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날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죠. 저는 혼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남편을 슬쩍 떠보았어요. 있잖아, 여보. 공장도 계속 잘 돌아가고 일도 많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문제가 없겠지?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서 있잖아. 내가 본의 아니게 몇 번 지켜봤는데 애들하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동서가 그 집 가장인데 애들은 까마득히 어리고 셋씩이나 되고. 그런데 도움받을 곳은 없잖아. 우리 집이 아니면 기댈 데가 없어. 그걸 당신이 왜 신경 써?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지. 곧 새해니까 그저 새해 선물이나 좀 보내주고 애들 용돈이나 잘 챙겨주자고. 그거면 돼. 그걸로 충분히 족하니까 괜한 말 얹을 거 없어. 남편의 단칼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돈 얼마, 필요한 선물 몇 개로 당장의 며칠은 숨통이 살짝 트일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상황의 타겟책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또 혼자 사색에 잠겨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눈여겨보이지 않았던 점들이 자꾸만 의식이 되더군요. 햇살 따뜻하게 들어오는 남양집에서 여유롭게 오므라이스 먹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반찬 투정을 하고 장난감 아낄 줄을 몰라서 혼나고 이런 일상을 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네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출발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혼자 고심을 해봤고요. 냉정하게 바라보건대 남편과 도련님 사이의 간극보다도 더한 차이가 저희 아이들과 동선의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특히나 제 아이들에게는 외가가 존재했죠. 언제든 달려가서 기댈 수 있는 부유한 피난처가요. 그런데 동선애에게는 그런 곳이 일절 없었어요. 기적 같은 반전을 맞이하지 않는 한 동선의 아이들은 늘 결핍을 맛보며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모든 것을 아끼고 또 아꼈으면서 형제들 중 누구 하나는 반드시 희생해서 취업 전선에 빨리 뛰어들어야 할 테고 누구 하나라도 공부에 재능을 보인다면 다른 가족들의 기대를 짊어지게 되겠죠.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굴레를 모르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지친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맨 처음 제가 동서를 봤을 때 표정에서 읽었던 그 풋풋한 싱그러움 또한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어느새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후였죠. 전 동서에게 연락해서 동서가 일을 쉬는 날에 집으로 놀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번거로운 일정이라고 싫어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무척 반겨주더군요. 다행이라 생각하고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가져갈 것을 준비했어요. 아이들 있는 집이라 먹을거리는 있으니 비싼 장난감을 사갔습니다. 최고로 유행한다는 걸로 사갔더니 정말 고맙게도 아이들이 기뻐해 주더군요. 장난감 박스 바로 풀어보고 난리가 난 곳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 형님,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저런 걸 다 사오셨어요. 저거 애들이 요즘 빠져있는 만화 캐릭터 같은데 너무 잘 가지고 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아니야, 동서. 동서 모처럼 쉬는 날인데 내가 귀찮게 놀러 온다고 했지. 동서가 웃으면서 커피를 내왔어요. 카스테라 빵 자른 것과 귤 한 바구니도 같이 있었죠. 한창 낮 시간대라 혹시 애들이 출출하진 않으려나 싶어 저는 장난감에 정신 팔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빵이랑 귤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3명 다 달려온 거예요. 작은 식탁에 모두 덤벼들어 귤을 집어갔는데 그러면서 동서의 눈치들을 한 번씩 살폈습니다. 엄마, 큰엄마 드리는 귤 우리 먹어도 돼? 첫째 큰아이가 대표로 동서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동서가 당황하는 지어서 전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하고는 애들에게 귤을 다 들려보냈습니다. 귤 까먹으면서 장난감 놀이 하라고 하니까 다들 또 신나서 달려갔죠. 저는 순간 과일도 사올 것을 생각이 짧았구나 했습니다. 저 온다고 준비한 귤, 아이들이 엄청 먹고 싶어 했을 텐데 동서가 말렸던 거예요.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동선의 빌라는 전형적인 옛날 구조였어요. 안방이 거실보다 더 컸고 작은 방은 짐을 수납하는 용도로나 쓰면 되는 크기였죠. 거실 겸 부엌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단출한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을 포함하면 빌라 구조의 끝이었어요. 엄마, 나 더워가지고 내복만 입고 싶어. 이거 옷 벗고 싶어. 얘가 왜 이래? 무슨 내복 차림이야. 더우면 방에 창문 조금만 열어놔. 아, 오늘은 바닥이 뜨거워. 갑자기 뜨겁단 말이야. 동생들 데리고 놀고 있던 큰아이가 다시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러고 보니 볼이 살짝 불구스름한 것도 같았죠. 그런데 아이의 말에 동서의 얼굴 또한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배경음 삼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동서, 혹시 나온다고 보일러 튼 거야?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한 동서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는 안방 바닥에 깔아둔 전기장판을 틀어놓으면 주로 아이들이 그 위에서만 논다고 했어요. 어물쩡 대답하던 동서는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 아이들이 노는 안방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뛰거나 그러면 아랫집 사람이 항의 온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귤껍질을 던지며 방 안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동서의 따끔한 호령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오늘따라 애들이 난리도 아니네요. 원래는 안 저러는데. 너무 정신 없으시죠? 아니야. 남자애만 셋이라서 더 힘들지, 동서. 동서와 한참 아이들 키우는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떠들다가 잠시 대화가 끊겼을 때 제가 마음을 먹고 본론에 운을 띄웠습니다. 동서, 내가 오늘 굳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따로 할 말이 있어서야. 네, 형님, 말씀하세요. 있지. 내가 동서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싶어. 동서는 나한테 돈 빌릴 생각 혹시 없을까? 네?
돈이요? 내가 빌려준 돈으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진짜 뭐 재혼을 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 형님, 제가 돈이 정말 절실한 건 맞아요. 맞지만, 맞는데, 형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줄을 예상 못 했던지라, 지금 너무 놀라서요. 동서,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지금 한창 자라고 성장할 때잖아. 정서적으로도 옆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나아. 그러려면 힘들게 돈 벌러 밖에 오래 나가 있지 않아야 하고 결국은 돈이 있어야겠지? 놀라움이 물든 얼굴을 한 채 동서는 가만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해주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둔 채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었단 얘기를요. 그리고 바로 이 돈을 동서에게 빌려주고 싶다고요. 그 돈이 1억이야. 액수를 듣는 순간 동서가 헉 하는 큰 소리를 냈고 깜짝 놀라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절 보았습니다. 커진 눈에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 셋, 그 정도는 있어야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던데. 내 생각은 그래. 형님,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저에게... 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돈을 당장 갚을 수나 있을까요? 동서, 안 받겠다는 소리라면 하지 마. 내가 아무도 몰래 이 돈 내어주려는 거니까. 내 결심 무르게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동서한테 다시는 없을 기회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건 없어. 그냥 형편되면 갚아줘.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전 받을 수 없어요. 저는요, 그냥 저대로 이렇게 아등바등 노력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님. 그렇게 큰 돈이면 댁에서 너무 귀중한 비상금일 텐데 제가 넙죽 받을 순 없어요. 동서가 눈물이 잔뜩 고인 눈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 떨군 고개에서 정수리만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한 동서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당장 1억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봐. 동서, 아이들 미래가 달렸잖아. 조금씩 동서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에게로 가서 그 피곤한 무게를 짊어진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동서는 제 팔을 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차마 아이들 때문에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댔어요. 그래도 되나요? 형님, 제가 염치 없이 호의를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동서를 달래고 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 엄수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결코 이 행위를 허락하지 않을 남편 몰래 버리는 짓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1억을 동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동서네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와 얘기해서 그쪽 동네에 사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전 서운하기도 했는데 큰아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서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보고 갔어요. 저는 시원섭섭하게 보내줄 각오를 하고 맞이했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저에게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눈치로 보아하니 아이들은 셋 다 영문을 모르는 게 분명했고 동서가 시킨 것으로 보였죠. 큰엄마, 감사합니다. 막내 아이가 옥굿을 흘려가는 소리로 우렁차게 인사하는 것에 너무나 귀여워서 제가 와락 안아주었어요. 뭐가 감사하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순진무구하게 이유도 모르고 저를 향해 절을 올린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라나기를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가요. 그래, 동서. 건강하고. 형님, 저기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동서가 울먹이느라 마지막 말을 흐렸습니다. 저에게 꾸벅 인사하고선 울음 꾹 참는 얼굴로 아이들 챙겨서 돌아서는데 저도 눈물 나서 참느라 힘들었네요. 동선의 가정에 무운을 빌어주면서도 저는 그 돈, 1억이라는 큰 금액, 잊어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받을 작정이었으면 동서에게 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못 받을 돈이라고 애초에 여기고 있었네요. 그리고선 한 2개월인가 3개월 지났을 때였나요? 갑작스레 남편이 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줄 수 있느냐며 돈을 찾는 겁니다. 공장 때문에 무슨 건수가 생겨서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진이 엄마, 왜 그래? 당신한테 그 돈 있잖아. 장인어른께서 주셨던 1억. 그 돈? 그래, 그거 그대로 묵혀뒀잖아. 당신 수중에 잘 있지? 당연히 있지. 그걸 말이라고. 근데 여보, 그 돈은 우리가 상징적인 거라고, 기념하는 거라고 해서 간직하기로 했잖아. 웬만하면 계속 건드리지 않고 두면 안 될까? 당황해서 등줄기로 금세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남편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어쨌든 그 돈은 가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중에 애들 다 크면 나눠주는 돈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다급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눈매가 가늘어지면서 저를 쳐다봤죠. 어차피 회수 가능한 금액이고 당장 급한 데만 필요할 뿐이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5천만 원을 내주었으면 한다는 게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어쩔 도리가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부인 제가 갑자기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어떻게든 갖은 수를 써서 현금을 마련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여러 방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사간 동서에게 연락한다는 건 아예 배제했었고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주말에 남편이 함께 저녁 먹다가 저에게 넌지시 그러더군요. 그거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저는 겉으로는 그러냐며 태연한 척을 하였으나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운영하던 그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며 의사를 밝혀온 업체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몇 날 며칠 고심하며 주변에 자문 또한 구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남편의 몫이었죠. 제 아들이 책에서 본 구두쇠 캐릭터가 꼭 아빠를 닮았다면서 스크루지라고 했었어요. 아들한테 그런 별명으로 놀림받을 만큼 살벌하게 아껴가며 더욱 튼튼하게 기반을 다져왔던 공장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저는 과연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나 궁금했는데 결론은 넘기기로 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넘기는 게 더 이득이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남한테는 안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왜 넘기기로 했어? 이젠 아예 손까지 뗀다 그러고. 계산 속에 우리 애들을 넣어보니까 결과값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우리 애들이야. 미래가 무궁무진한데 팍팍 밀어줘야지. 이게 웬일인가요? 오로지 숫자, 수치로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남편이 아이들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애지중지 키운 공장을 넘긴 값으로 저희는 큰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호사라면 호사였는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조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죠. 비통함에 잠긴 장례식장에는 동서 또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저는 상중에도 동서를 보자 반가웠죠. 구석에 가서 저희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 공장은 완전 손을 떼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 애들은 학교 다 잘 다니고? 네, 덕분에요. 진짜 형님 아니었으면, 그때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희들 어떻게 됐을지. 걱정하실까봐 미처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살았지만 그간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형님께서 덜컥 그 돈 안 내어주셨으면 저희는 정말... 동서가 감정이 많이 북받친 것 같기에 제가 얼른 진정시켜 다행히 눈물 왈칵 쏟는 장면은 볼 일이 없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초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넋이 빠진 듯 멍하게 쳐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발견한 동서가 문득 저한테 물어보았죠. 형님께선 정말 괜찮다고 하셨지만 혹시 저한테 그 돈 빌려주셔서 아주버님과 난감한 일은 없으셨어요? 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지냈어요. 뭐 큰일 날 뻔하긴 했는데 정말로 큰일 난 건 아니니까 전혀 문제 없어. 간만에 동서 얼굴 보니까 반갑다. 좋아 보여서 한시름 덜었어. 저를 보는 동서의 눈가가 또 촉촉해지더군요. 괜히 또 눈물바람 일어날까봐 애들 얘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동서는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집에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더니 결국 당일에 자리를 뜨고 말았죠.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후로 어쩐지 사색에 푹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껏 쇠약해진 시어머니께서는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바람을 비춰주셔서 그렇게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 시어머니의 사촌동생 되는 분과 친한 친구분께서 살고 계셨거든요. 나 어릴 적 태산처럼 보였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보니까 삶이란 게 뭔지 만류가 참 더덥게 느껴지네. 언젠가 어머니 또한 보내드리겠지. 형도 동생도 양친도 이렇게 다 떠나가는구나. 남편답지 않게 퍽 감정적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곁에서 조용히 있어주었죠. 이제 다시 무얼하며 살지 남편은 구상 중이기도 했습니다. 염두에 둔 것이 미리 있다고도 했어요. 그 시점에서 저희 가족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사실 저희 딸한테 적응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슴 아픈 사건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친정의 작은 이모가 살고 계시는 미국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행차 놀러 갔을 때마다 아이들이 그곳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남편은 공장 설립 초창기에 함께하였던 친한 형이 페인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그쪽 일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좀 나중에 합류하였고요. 저랑 아이들은 그곳에 눌러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필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부끄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나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어요. 저희 첫째는 대학까지 미국에서 나왔고요. 둘째는 대학을 미국에서 입학했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항상 그랬기에 한국에 들어와 편입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첫째도 한국에서 취업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예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기에 거처는 금방 정해졌죠. 마침내 저희 네 식구가 한국에 다시 정착을 했어요. 가까이에 제 남동생네가 살고 있었어요. 생전 남동생이랑 애틋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 다 먹어서야 친해졌습니다.
마냥 철부지에 저희 부모님 속이나 썩이는 놈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는 정신 바짝 차릴 줄 그 누가 알았겠나요. 똑부러지는 올케가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켰더라고요. 남의 집 사정 구경하는 재미를 느껴서 자주 왕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어요. 웬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는 바람에 더욱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게 되면 대체 얼마 만에 보는 동서인지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들이 진짜 늦은 시간 말고는 다 같이 있을 때가 잘 없는데 그나마 주말? 동서도 어차피 주말에 시간 나는 거지? 토요일 점심 때도 괜찮아? 아니에요, 형님. 저는 형님 편하신 때면 그게 좋아요. 어차피 형님 뵈러 가는 거예요. 모처럼 오는 김에 다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아 시간대를 잡아보려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자기들 일정 있다고 까부는 애들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하필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또 꼭 저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여유롭게 있는 평일 하루에 놀러오라고 말을 했죠. 동서 볼 생각하니 막 옛날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당일에 동서가 도착했다고 해서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랬다가 제가 생각도 못한 부분을 맞닥뜨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다 뭐야 진짜? 어머 니네가 이제 이렇게 다 커버린 거니? 아우 세상에 웬일이야. 형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하시죠? 아유 그럼 나 항상 팔팔하지. 얼른 들어와. 내가 집 청소를 맡게 했는지 모르겠네. 너무 꼼꼼하게들 구경하지 말고. 한 명씩 반갑게 다 안아주고는 집 안으로 안내를 했죠. 어쩐지 제 기억 속에서보다도 아담해 보이는 동서가 고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아이들 3명은 그보다 더 싱글벙글 웃는 표정이었어요. 오면 대접해 주려고 제가 샤브샤브를 준비해놨기에 얼른 먹을 준비들 하라면서 그러고 있는데 왠지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동서는 살풋 웃음을 터뜨렸고요. 저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치를 살폈는데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집 구경이나 밥 먹는 것보다 저희 애들이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형님. 저는 어정쩡하게 동서가 이끄는 대로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넓은 거실에 아이들 3명이 갑자기 차렷 자세로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앉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 어리둥절하다가 그냥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 다음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3명이 저한테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옆에 서 있는 동서를 쳐다봤는데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시는 대로 절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 의지로 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아이가 하는 말에 제가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놀란 와중에 저절로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저 엄청난 감동이 밀려드는 것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다가와 그것을 내밀어 주었어요. 두 손 공손하게 내밀어진 그것을 제가 약간의 망설임 뒤에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야? 너무 감동적인 상황이라 저는 되려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맺힌 눈물로 시야가 뿌예져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게 수표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놀라서 고개를 들어 동서와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저 웃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내용물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수표에 찍힌 숫자가 1억이었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모두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이거 그러면 혹시 10억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대체 뭐야, 응? 제가 벌떡 일어나 거의 따지듯 물어봤죠. 그만큼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다 하얘진 상태였어요. 그런 저에게 동서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해주었죠. 첫째랑 둘째가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게 대박이 터지게 된 이야기까지요. 아유, 나는 안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거였어. 정말 이러지 않아도 돼. 받아주세요, 큰엄마. 저희요, 일부러 10억 모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큰엄마한테 10배로 갚아드릴 만큼 잘 살아보자고요.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절대 큰엄마 실망시키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저희는 그 말 들으면서 잘하는걸요. 진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10배의 돈으로 갚아드릴 정도로 성공하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이 목표 아니었으면 저희가 독한 마음 먹고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첫째 아이의 말에 저는 그 봉투를 가슴팍에 묻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특했고 세월이 이렇게나 흘러 어렸던 꼬맹이들이 전부 의젓한 어른이 되어 사업까지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 게 신기했고 그냥 모든 게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그때 동서 마음을 알겠다. 그럼에도 못 받겠다는 소리 왜 했었는지 알겠다. 제가 울면서도 웃는 소리로 그러니까 동서가 절 안아주었습니다. 형님, 아시죠? 받아주셔야지만 저희 애들도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창피함도 모르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동서랑 부둥켜 안고 눈물 줄줄 흘렸어요. 시원하게 울고 난 다음에는 모여 앉아 샤브샤브를 나눠 먹었고요. 따뜻한 국물이 피어오르는 그 식탁에서는 그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가 한참을 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봉투 안을 확인하던 남편의 눈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게 웬 돈이야? 20년 동안 불렸더니 늘어나던데? 뭐? 그게 뭔 말이야? 그 외에 결혼하면서 받았던 1억 말이야. 드디어 제 지난 행적을 고백할 때였죠. 사실은 내가 그 돈을 동서한테 줬었어. 동서가 참 안 됐다고. 남자애만 사신데 너무 불쌍하다고. 내 멋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 우리 부부 공동의 돈이었는데 나 혼자 결정해서 돈을 줘버렸었어. 그 후론 당신한테 거짓말로 계속 둘러댔었고. 미안해. 내가 숨겼었어. 제가 털어놓은 전말에 남편은 봉투를 내려놓고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남편이 과연 뭐라고 하려나, 어떤 반응을 하려나 속으로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이 엄마, 설마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거야? 진짜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기에 멍청한 얼굴이 되어 남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몰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 화도 안 났어? 처음엔 당연히 화가 났지. 독단적으로 그러다니. 재수 씨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아니,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은 생각 안 하나? 열이 받았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내 동생의 처자식들이잖아. 내 조카들이란 말이야. 나한텐 남이 아니었어. 열불 터져도 따지지 말고 일단 덮자 싶었지.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만. 인생 살면서 진정한 내 편은 누구인가.
가족뿐이더라고. 인생 다 살고 나서 내가 바로 나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 갔다고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건 내 피부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때 생각했지. 유복하게 태어나 자란 배경만큼이나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와이프로 맞이한 게 나의 복이구나. 나에겐 없는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 자식들을 낳고 살라고 하늘이 복을 내려준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결혼 참 잘했다. 나처럼 냉정하고 입속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판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만났기를 잘했다. 전부 내 복이라고 여겨졌던 거야. 그 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놓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진실에 놀란 쪽은 당연히 저였죠. 가족을 위해 살고 있다는 말을 무덤덤하게 하는 것에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사스럽게 왜 이러냐고 하던 남편도 제가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는 제 등을 천천히 두드려주더군요. 이 사람이 제 아이들의 아빠란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는 왕도가 없기에 더욱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놀라운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